1960년대 후반 타이완으로부터 한 30대 남성이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뉴욕 맨하탄에 도착합니다. 이 젊은 친구는 타이완에서 미국 기업인 캐리어 에어콘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타이완인 엔지니어로, 당시 캐리어 에어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어컨 생산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캐리어 에어컨에서 직원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타이완의 이 젊은 엔지니어를 뉴욕 오피스에 며칠 동안 보내준 것입니다. 이 당시 타이완은 중국에서 독립해서 그 시기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듣던 미국에서 이 청년의 눈에 들어온 마천루가 가득하고 활기 넘치는 뉴욕의 맨하탄은 그야말로 기회와 축복의 땅, 바로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이 타이완 엔지니어는 고국으로 돌아가던 날 자기 자신에게 굳게 다짐합니다. 타이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두 아들들만큼은 언젠가 반드시 엄청난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와이프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어린 두 아들들을 미국에 보낼 준비를 시키라고 말입니다. 와이프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와이프 본인이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외를 시킬 정도로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와이프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어 사전에서 무작위로 하루에 10개의 단어를 골라 아이들에게 스펠링과 뜻을 외우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영어 사전을 펴 무작위로 10개의 단어를 골라주고 저녁에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는데, 어머니는 사실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하는 발음이 맞는지 틀린지조차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황당하고 무식한 방법이 아니냐고 아연실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그리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도 않았던 이 두 형제의 어머니는 남편의 뜻에 따라 자식들만큼은 반드시 더 큰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언뜻 무식해 보이는 이 방식이 당시 두 형제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1973년 이 두 형제는 각각 10살과 9살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게 됩니다. 부모님은 돈을 벌어서 이 두 형제의 교육을 뒷바라지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이완에 남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두 아들만 미국에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언젠가 미국에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다 같이 함께 모여 살 날을 기대하며 결국 두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값비싼 보딩스쿨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빠듯한 예산 내에서 겨우겨우 찾아내 입학 허가를 받은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미국에서도 깡촌 중에 깡촌이었던 켄터키주의 동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오네이다 침례교 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 부모님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학교라면 그저 좋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켄터키주 동부 지역은 정말 극보수적인 미국인들이 사는 깡촌이자 서로 자신들만의 규율을 가지고 촌락을 지어 살아가는 그야말로 촌동네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각기 다른 동네에서 자신들의 정해진 규율을 지키지 않아 문제아로 낙인 찍힌 아이들을 보내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가 바로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오네이다 침례교 학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네의 문제아들을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에서 개화시키는 일종의 개화학교였습니다. 등록금이 없는 대신 아이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 노동을 해야 했고 학교의 모든 아이들은 주머니에 포켓용 칼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들끼리 싸움이라도 일어나면 크게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는 정말 너무나도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에 올라탄 타이완의 이 어린 두 형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부모님도 없이 매우 서툰 영어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두려움 반 기대 반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미국 켄터키주를 향하여 떠나게 된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이 어린 두 형제에게 미래에 대체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비행기를 타기 위해 10살 난 형을 따라가던 9살짜리 어린 동생, 이 동생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이 당시 9살이었던 어린 동생, 이 동생이 현재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무려 미국 내 시가총액 11위, 기업가치 550조 원으로 현재 인텔 기업가치의 2배에 달하는 슈퍼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선 엔비디아를 창업한 젠슨 황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이 어떻게
수많은 역경을 딛고 영어도 잘 못하는 무일푼의 이민자 자녀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를 설립하게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현재 왜 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주가가 왜 1000불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식 분할 일정과 주식 매매 타이밍, 현재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책을 한 권 출간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어떤 곳인지, 왜 실리콘밸리가 중요한지, 미국에서 최근 떠오르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선별하여 재미있는 창업 스토리와 현황, 미래 성장성에 대해 주식 초보자라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책 출간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표시로 출판사에서 몇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안내문에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973년 당시 9살이었던 젠슨 황은 형과 함께 켄터키 동부의 깊은 산골에 오네이다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학교가 보통 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소위 문제아들을 모아 침례교의 엄격한 규율과 교육, 그리고 노동을 통해 사회를 위한 올바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던 이 학교에서 젠슨 황이 처음 맡게 된 일은 고된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 역시 보통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뚝심 있고 지혜로웠으며 언제나 근면성실했던 젠슨 황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런 곳에 보낸 부모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무척 열심히 했으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회 활동들도 늘 열심히였습니다. 이러한 젠슨 황에게는 많은 미국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공부도 무척 잘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고학년 학생들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는 기숙사 메이트까지 됩니다. 수영팀에 들어가 수영도 열심히 배웁니다. 젠슨 황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 당시 학교 생활이 매우 힘들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자신은 이 학교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이었지만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일했고 또 열심히 공부했고, 그러한 터프한 상황 가운데서 젠슨 황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우고 매우 강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과 형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타이완에서 열심히 일해 생활비를 보내주셨던 부모님께 젠슨 황은 늘 자신은 부모님께 너무나도 큰 빚을 졌다 라고 감사해 했습니다. 실제로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대박을 치면서 크게 돈을 벌고 난 후인 2019년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켄터키 산골의 오네이다 침례교 학교를 찾아갑니다. 후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게 새로운 기숙사와 교실을 짓도록 큰 돈을 기부한 것입니다. 참고로 오네이다 침례교 학교도 이제는 많이 변화되어 예전과 같은 개화학교는 아니고 일반 학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젠슨 황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될 때 젠슨 황의 부모님은 드디어 미국 서부 오레곤주의 포틀랜드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젠슨 황 형제는 이제 켄터키주를 떠나 포틀랜드로 가서 부모님과 상봉합니다. 그리고 곧 포틀랜드 지역 외곽의 알로아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업을 지속하게 됩니다. 젠슨 황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인 1980년대 초 미국은 수많은 개인용 컴퓨터가 시장에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 컴퓨터 게임 역시 큰 붐이었는데 고등학생인 젠슨 황은 이때 컴퓨터 게임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젠슨 황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은 자신의 삶의 일부였다고 할 만큼 비디오 게임 광이었습니다. 특히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중간에 죽게 되면 게임을 다시 시도하고 시도해서 끝까지 게임을 깨야만 직성이 풀렸다고 합니다. 컴퓨터와 게임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젠슨 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레곤 주립대학교의 전자공학과에 들어가 컴퓨터 반도체 관련 분야에 대해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학 연구소 동기였던 로리를 만나게 되었고 이 둘은 5년 후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낳게 됩니다. 1984년 대학교를 졸업한 젠슨 황은 AMD와 LSI 로직이라는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로 일하게 됩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살이 되던 해인 1992년에는 전자공학 석사 학위도 따게 됩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개인용 컴퓨터는 주로 사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성능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초고화질의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이러한 시장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젠슨 황은 누구보다 게임을 무척 좋아하는 게임 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구식 그래픽 처리 장치로는 좋은 그래픽의 게임이 아예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93년 당시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위치한 LSI 로직이라는 반도체 기업에 잘 나가는 디렉터로 일하고 있던 젠슨 황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컴퓨터 장치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던 말라초브스키와 프리엠이라는 두 엔지니어 친구와 데니스 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래 컴퓨터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합니다. 젠슨 황은 이때 그 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직접 좋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자신들이 만들기로 의기투합합니다. 그래서 설립된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였던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컴퓨터 게임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젠슨 황은 미래에 게임 산업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견지명은 10년 후에 그대로 적중합니다. 젠슨 황과 두 친구는 단돈 4만 달러, 하나로 4,400만 원을 모아 엔비디아를 창업합니다. 엔비디아라는 이름은 다음 버전, 즉 넥스트 버전이라는 NV와 질투를 뜻하는 라틴어인 인비디아를 합쳐서 지었다고 합니다.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었던 세콰이어 캐피탈은 엔비디아의 장래성을 보고 220억 원을 투자합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설립 초기에는 회사가 망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여러 차례 몰려오게 됩니다. 젠슨 황은 회사 설립 직후인 2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1995년 5월 NV1이라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처음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NV1은 2D와 3D 그래픽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성까지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경쟁사 제품 대비 뛰어난 성능의 그래픽 프로세서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데다 독자 기술을 사용하는 바람에 호환성이 크게 떨어져 결과적으로 NV1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결국 10 밀리언,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110억 원의 큰 손해를 보았고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직원의 절반을 해고하는 등 나중에는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큰 위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늘은 젠슨 황의 손을 들어줍니다. 당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경쟁하고 있던 일본의 게임 회사인 세가가 자사의 게임 콘솔인 드림캐스트 콘솔과 호환이 가능한 뛰어난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엔비디아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가로부터 큰 자금을 받은 엔비디아는 기사 회생하게 되었고 다음 버전인 NV2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세가의 콘솔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 밀려 망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젠슨 황이 개발하고 싶어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3D 그래픽을 실현시켜주는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는 당장 세가의 콘솔이 필요로 하는 사양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결국 세가는 다른 그래픽 카드를 채택하게 되었고 엔비디아 역시 NV2 개발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비디오 게임기 콘솔이 아닌 PC용 게임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데 포커스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PC용 3D 그래픽 처리 부분에서 다른 경쟁사 제품보다 성능이 월등하게 뛰어난 NV3 그래픽 칩의 개발이었습니다.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젠슨 황은 머지않은 미래에 3D 게임 시장이 곧 열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뚝심 있게 NV3 그래픽 칩 개발을 추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엔비디아는 영원히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젠슨 황에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들었던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1997년 엔비디아는 드디어 3D 그래픽 처리에 매우 뛰어난 NV3 그래픽 칩을 출시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NV3는 대박이 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저가의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들이 시장에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학생들도 저렴한 가격의 컴퓨터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컴퓨터로 뭘 했을까요? 막 태동한 3D PC 게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레인보우 6 등 3D 게임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3D 게임을 끊김없이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그래픽 처리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엔비디아의 칩이 탑재된 그래픽 카드는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됩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엔비디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때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젠슨 황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꿈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강력한 실행력이 결국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특히 1990년대 말에 출시된 NV10 그래픽 칩은 지포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출시되어 현재 엔비디아를 대표하는 지포스 제품 시리즈의 시초가 됩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지포스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포스 시리즈는 엔비디아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포스 제품 이전의 모든 그래픽 처리 장치들은 3D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텔 등이 만드는 CPU, 즉 중앙처리 장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젠슨항이 새로 개발한 지포스 그래픽 칩은 세계 최초로 CPU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3D 그래픽 처리를 할 수 있는 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의 그래픽 칩이 CPU와 대등한 위치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젠슨항은 자사의 그래픽 칩을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연한 듯 쓰고 있는 GPU라는 단어가 예전부터 있어왔던 단어가 아닙니다. GPU라는 단어를 최초로 만들고 퍼뜨린 사람이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엔비디아의 GPU는 시장의 표준이 되었고 큰 인기를 끌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GPU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젠슨 황은 더 많은 분야에 GPU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2000년대 초반부터 미래를 위해 하나둘씩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게임뿐 아니라 3D 그래픽 처리가 중요한 건축 설계나 영화 제작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에 특화된 GPU의 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산업용 3D 그래픽에 특화된 GPU가 바로 엔비디아의 쿼드로입니다. 현재 쿼드로 GPU는 오토캐드를 비롯한 다양한 건축 설계나 영화의 특수 그래픽 관련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데 크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마블의 흥행대작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제작할 때 엔비디아의 쿼드로 GPU가 시각적 특수효과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젠슨항은 자신이 개발한 GPU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의 단순 연산을 처리하는데 오히려 CPU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엔비디아의 GPU 수백 대, 수천 대를 병렬로 연결하면 슈퍼컴퓨터급의 연산을 처리하는데 기존의 CPU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GPU에서 그래픽 처리 부분은 제거하고 대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단순 연산하는 데 특화된 GPU인 테슬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를 일반 목적용 GPU, 즉 제너럴 퍼포스 GPU라는 의미에서 GPGPU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테슬라가 아니고 슈퍼컴퓨터급 연산을 위해 만들어진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GPU 수천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슈퍼컴퓨터급 연산을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플랫폼의 이름이 바로 엔비디아를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쿠다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위한 딥러닝, 머신러닝 분야에서 GPU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CPU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낫다는 사실이 실제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GPU가 CPU보다 연산 처리에 더 나을 수 있으니 GPU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젠슨항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8년 젠슨항은 서울대에 방문하여 엔비디아의 GPU와 쿠다 플랫폼이 컴퓨터의 미래를 새로 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젠슨항의 비전과 이야기를 한 귀로 흘러들었습니다. 만약 젠슨항이 그 당시 수도 없이 외쳤던 GPU가 단순히 컴퓨터 게임만을 위한 그래픽 칩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연산 처리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믿었다면 그때 주식 가격이 폭등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말 엔비디아의 주가는 겨우 6불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5년 전인 2016년 초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겨우 20불대였습니다. 하지만 젠슨항이 무려 15년 전부터 외쳐왔던 GPU의 비전과 이야기는 이제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자율주행 시스템에 사용되는 대규모의 연산 처리 방식에 GPU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5년 전부터 회사에 사활을 걸고 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온 엔비디아가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GPU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데이터 센터 및 인공지능 연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2일 엔비디아의 주가가 800불대이니 만약 5년 전에 젠슨항의 이야기를 믿고 엔비디아의 주식이 20불대에 사놓았다면 현재는 40배 수익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이외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젠슨항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릴 것을 간파하고 모바일용 프로세서인 테그라를 개발합니다. 총 100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젠슨항의 이 테그라 모바일 프로세서 프로젝트는 성공했을까요?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테그라 프로세서는 애플이나 삼성전자, 퀄컴 등이 개발한 모바일 칩보다 성능이 뛰어났음에도 크기가 크고 전력 소모가 커서 경쟁에서 밀려 수년 후 결국 완전히 참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젠슨 황의 CEO로서의 탁월함이 나옵니다. 모바일 프로젝트는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젠슨 황은 담당자들을 다그치지 않았고 테슬라 부서를 폐지시키지도 천여 명의 엔지니어를 해고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젠슨 황은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뜰 것이라고 예상하고 2010년 초 자율주행차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그때부터 테그라 프로세서를 모바일이 아닌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피봇, 즉 사업을 전환시켜버립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칩의 경우 크기와 전력 소모가 좀 더 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한 것입니다. 지금은 너도나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젠슨 황이 얼마나 통찰력과 결단력 그리고 성견지명에 뛰어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인 것입니다. 또한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젠슨 황이 인터뷰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위험을 감수하는 인내심과 실패로부터 배우는 능력, 두 번째는 intellectual honesty, 즉 지적인 정직함입니다. 혁신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야 하는데 만일 실패했다고 해서 특정 부서를 닥달한다든지 벌을 주게 되면 사람들은 정직해지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자신의 잘못을 숨기게 되고 그러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젠슨 황은 프로젝트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담당자를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같이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리더로 유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진과 일반 사원 간의 경계를 허물어 타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든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엔비디아를 이끌어 나아가는 젠슨 황의 리더십이라고 직원들은 입을 모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지난 2011년 3.5 빌리언 달러에서 작년에는 16.7 빌리언 달러로 약 5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순이익 역시 253 밀리언 달러에서 4.3 빌리언 달러로 약 16배가량 성장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지난 분기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하여 2.5배가량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분기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붐으로 엔비디아의 GPU 매출이 증가한 원인도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보유한 현금은 12.6 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14조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영역으로 일컬어지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그리고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선도기업으로 현재 GPU 분야에서 마켓시어 7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따라올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인 선두기업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내년 매출액을 약 25 빌리언 달러, 2025년에는 35.8 빌리언 달러까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PS, 즉 주가 수익 비율 역시 내년에는 15.83불에서 2025년에는 27.33불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숫자들을 가지고 현재 엔비디아의 PSR과 PER을 활용하여 내년에 주가를 산정해보면 내년 목표 주가는 약 1200불에서 1500불까지 나오게 됩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면서 1000불을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7월 20일 엔비디아가 4대1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현재 목표 주가 1000불은 250불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물론 엔비디아에게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작년 영국의 모바일용 칩셋을 설계하는 회사인 ARM을 인수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중국 정부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이유로 인수 불허를 예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여 최근 매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던 암호화폐 시장의 붐이 꺼지게 된다면 암호화폐 관련 GPU 매출 부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은 단기적인 주가 하락의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ARM을 인수하는 데 성공한다면 엔비디아는 미래에 훨씬 더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이기에 ARM의 인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엔비디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며칠 후인 7월 20일 4대1 주식 분할이 시행됩니다. 7월 19일 엔비디아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으면 7월 20일에는 그 한 주가 4주가 되고 주당 주가는 4분의 1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애플과 테슬라의 경우 모두 주식 분할 전까지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분할 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과거 4번 주식 분할을 시행하였고 시행 후 주가는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도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주식 분할 직후에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결국 다시 더 많이 올라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 만약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 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부담스러웠던
엔비디아의 주식을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엔비디아의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7월 20일 이후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분할 매수로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진입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 제 말만 믿지 마시고 다른 자료들도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12일 기준 팁랭크에서 집계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 평균치는 775불, 최고치는 1000불, 최저치는 600불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랭크는 강력 매수, 스마트 컨센서스는 매수, 톰슨 로이터스는 매수 25명, 강력 매수 12명, 보유 7명, 언더퍼폼 1명, 매도는 없습니다. 작년 10월 엔비디아의 주가가 400불대였을 때 제가 자세하게 왜 엔비디아가 유망한 기업인지, 왜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기업인지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엔비디아에 투자하시고 인내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2배의 수익이 나셨을 것입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사업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릴 적 영어도 잘 못하는 초등학교의 학생으로 부모와 떨어져 켄터키의 산속 개화학교에서 힘들게 공부했던 젠슨 황. 그는 여러 역경을 이겨내고 2017년 포춘지가 선정한 올해의 비즈니스 인물로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선정한 세계 100대 최고의 CEO 중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창업 후에 회사가 여러 번 파산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고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젠슨 황의 미래에 대한 해안과 강력한 실행력, 유연한 사고를 통해 엔비디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로 현재는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2, 3년 앞이 아니라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선도해가는 제프 베조스, 팀 쿡, 일론 머스크 등의 슈퍼 CEO급으로 실리콘밸리에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슈퍼 CEO가 엔비디아에 있는 한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주가 역시 향후 1000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역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사모아놓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응원하고 싶은 1순위 기업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